예, 역시 믿고 듣는 우리 김성수 부장님. 뭐,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뭐 하나도 더 하고 빼고 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연연 입장에서 조금만 더 제가 말을 보태고 싶어요. 이게 이제 제가 예전에 출연연 정책본부장 있을 때 발표 자료인데요. 소재 부분 한국 기술력 굉장히 약하다고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일본의 전략물자 236개 항목 중에 출연연이 특허를 거의 뭐 한 80% 이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요즘 뉴딜 이야기 한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뉴딜, 뭐 그린 뉴딜 이렇게 하는데 이 뉴딜과 관련해서 출연연이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이 거기서 이미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기술들, 키워드들을 기반으로 봤을 때 총 예산 대비 16%를 이미 출연연에서 쓰고 있었고 3년간 쓴 예산이 2조 1,300억 원의 예산을 썼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리고 전체 출연연 인력의 26%가 이 뉴딜과 관련된 일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들을 왜 보여드렸냐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이제 호들갑을 떨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근데 사실은 이 많은 일들을 꾸준히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산의 30%, 인력의 25% 집어넣으면서 관련된 연구도 한 80% 정도는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새로운 일이 시작되면 그 이제 처음부터 다 리셋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 지금까지 했던 거 다 소용없고 앞으로 뭐 할 거야? 뭐 이런 거 당장 내놔봐.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항상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출연연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은 처음부터 이것을 다시 다 재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고 이 보고 만들어낸 것은 결국은 어떤 그 부처에서 전략을 만들고 하는데 양념으로 들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 출연연에서 사실은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들여다보면은 관련된 연구들을 쭉 꾸준히 해오고 있었다. 그러니 출연연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내다보고 준비를 하는 조직으로 그냥 남겨둬 달라. 그래서 출연연을 훌륭한 원장을 뽑아서 그분들이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 현재에 대한 문제점들을 적시를 해서 가지고 나갈 어떤 자율권을 들여서 출연료는 알아서 쭉 가게끔 그냥 내버려 두시면 어떨까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거 해 저거 해 너네 해온 거 다 소용없으니까 지금부터 다시 이거 해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슬라이드 장표 3장을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 좀 보여주실래요? 출연연이 하는 역할은 저는 여기서 그 목표 경로를 수정을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건 뭐 출연연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R&D가 해야 될 역할이 바로 이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경로가 굉장히 이제 낮아졌죠. 우리가 정상 경로 보라색으로 가려둔 거에 비해서 경로 AB가 굉장히 낮아졌는데 이것을 정상 경로 쪽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구조적 변화와 적응 그리고 선도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이 영역이 바로 이제 R&D가 전체적으로 기여해야 될 영역이고 마찬가지로 출연연도 기여해야 될 영역이 바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함에 있어서 저는 출연연은 꾸준히 해오던 것을 자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봐 주실래요?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런데 그러면 문제가 안 터져야지 문제가 왜 터져?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저는 이 문제는 바로 여기서 터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쭉 준비를 해서 R&D를 올리고 경로를 변환해서 정상 영역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어떤 그 영역들이 무기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무기에 대한 걸 꾸준히 준비를 하는데 전쟁이 딱 터졌을 때 이 무기가 전쟁에 투입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2% 부족하죠. 전쟁에서는 100% 완벽한
그러니까 아까 뭐 12-9이라고 말씀하셨나요? 12-9의 고순도의 불소가 필요한데 이 무기에서 개발한 건 5-9의 무기를 개발을 해놨기 때문에 전장에서 직접 투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공백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메꾸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필요하다. 사실 이것은 부처에서도 지금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는 전쟁 영역은 산업부가 신경을 쓰시고 무기 영역은 과기부가 신경을 쓰는데 이것을 어떻게 전쟁 영역으로 가져가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어떻게 보면 그 두 부처의 사이에 어중간하게 끼어 있어서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이건 너네 영역이야 서로 이렇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을 어떻게 메꾸어 주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누가 책임지고 끌어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실래요? 그 다음 페이지에서 그러면은 출연연들이 그냥 알아서 혼자서 독자적으로 해 나가면은 될 것인가? 사실은 그렇지 못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출연연들이 힘을 모아서 복합적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될 문제, 소부장에서도 출연연 한 곳이 풀어야 될 숙제가 있다면은 2개 이상의 출연연이 힘을 합해서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을 것이고 또 이 무기 영역에 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또 출연연들이 연합해서 풀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연구회가 역할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수평적 R&R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각 기관별로 R&R이 수직적으로 깊이 있게 분야별로 R&R이 있으면은 이것들을 엮어서 어떤 아젠다를 풀어나가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때는 수평적인 R&R이 필요하고 이것을 연구회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혁신본부의 문제도 그렇고 연구회의 문제도 그렇고 거기에 풀어나갈 그 무기를 제대로 제공을 해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떤 거버넌스의 문제 또 그 권한의 문제를 조금 더 주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공유한 자료 이외에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소부장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 그 과학기술계에서는 이 소부장 사태가 터짐으로 해서 정치권이나 다른 분야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게 됐고 과학기술력이 없이는 국가의 경쟁력 자체가 정말 굉장히 위기에 처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줬다. 기술의 중요성을 알게 해줬다라는 측면에서 순기능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또 이것을 또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해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기술의 중요성을 알아서 이만큼 돈을 줬으니 너네가 문제를 다 풀어내 라는 우리가 돈을 주었으니 그 답은 너네가 다 내놔라는 그런 그 오해가 또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과학기술계 쪽에서 조금 이제 나오기 한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부장 사태 때 저는 그 아까도 그 인터뷰에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다고 하지만은 정말 그 많은 일을 혁신본부에서 하셨고 그때 혁신본부장으로 우리 김성수 본부장께서 계셨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다라는 아유, 예.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요. 그 일정표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갈아 넣으셨구나. 이 갈아 넣어서 이런 일들을 했구나. 토요일마다 병원에 가면서 이 일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고, 정말 감사했지만 참 그 본인에게는 정말 못할 일을 저희가 좀 아이고, 짐을 지워드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행이지만 참 슬픈 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이고, 싶은데요. 고맙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또 느꼈던 점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부처감 칸막이가 정말 대단하구나. 그리고 어떤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이것을 풀어야지 하는 그런 그 책임감도 한편엔 있지만 이것을 기회로 내가 조금 그 큰 일을 해서 그 답을 내서 좀 주목을 받아야겠다라는 공명심도 작용을 하는 것을
사실은 현실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전략물자 핵심 품목을 산업부에서 100개를 만들었는데요. 이거를 딱 함구령을 내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이렇게 함구령을 딱 내렸습니다. 그래서 연구에서 이거를 저희가 알 길이 없었어요. 아무도 안 알려줍니다. 알려고 하면 알려고 들지 마, 이렇게 되고, 심지어 저희가 우회적으로 거기 참여한 그 산하 연구기관에 물어보면은 이거 산자부에서 말하면 큰일 난다고 연구회에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고 말을 안 해줍니다. 국회에 갔더니 연구회에 알고 있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예산처에서. 저희 모릅니다. 그랬더니 연구회가 모르면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그간의 사정을 말씀을 드리면서 산자부 좀 야단쳐 주세요 라고 이제 오히려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이 부처 간 칸막이가 저는 굉장히 큰 걸림돌로 작용을 한다. 단지 이제 소부장뿐 아니라 모든 그 전략을 세우고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 부처 간 칸막이가 작용을 해서, 이 부처 간 칸막이를 풀려면은 저는 과학기술혁신본부 지급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기부 산하에 들어있는 과학기술혁신본부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가지고 있는 힘을 더 키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예산의 블록 펀딩을 혁신본부에 다 넘기고 그 예산의 그 구성권 전체를 혁신본부가 전체로 온전히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게 가져오려면은 아마도 과기부 산하에 있어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새 정부에서는 예전에 장관급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있었듯이 혁신본부가 장관급으로 올라가서 총리실에 들어가시든 독립부처가 되시든 새로운 역할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또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발표 도중에 그 일본이 소재 부품 소부장에서 굉장히 큰 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삼위일체의 시너지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기업과 정부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어떤 그 역할이 시너지를 내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 그 정부가 너무 강하게 역할을 하고 있고 정치가 또 너무 강하게 여기에 입김을 집어넣고 있어서 이것들을 좀 풀 수 있는데, 저희 과실련이 조금 더 큰 역할과 목소리를 내면서 이 삼위일체를 끌어나가는 데 있어서 역할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미래 산업에서 가장 큰 산업군은 저는 소부장하고 플랫폼이다, 두 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가 대표적인 길목 산업이에요. 소부장은 입구를 꽉 틀어막고 있고, 이 플랫폼은 출구를 딱 틀어막고 있습니다. 소비자로 연결되는 출구를 딱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이 소부정과 플랫폼 산업이 대표적인 길목 산업이고, 이것을 어떻게든 우리나라의 기업이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과학기술계의 역할이고 또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정 영역에서 대체 불가능한 길목 산업, 이것을 잡을 수 있게끔 이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아내고 이것을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이 네. 정부의 역할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한선아 박사님, 정부 출연연구원에 대해서 뭔가 국가 전략적인 대응이 좀 가능한 어떤 그런 일종의 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인식을 좀 촉구하신 것으로 들렸고요. 과학기술혁신본부 또 어떤 국가 전략 단위의 부처 간 칸막이를 벗어나서 어떤 그런 어떤 플래닝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좀 재탄생해야 되는 것 아닌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소위 아까 우리 김성수 박사님 말씀하신 전략적 불가결성에 해당되는 그런 전략적 자산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뭐 고민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박종래 교수님. 예, 잠깐 한 30초만 주시면요. 넘어가기 전에 제가 아까
이게 소부장은 다른 건 몰라도요, 원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가 아까 예. 그런 역할을 한 거는 사실은 부처 간의 이기주의라기보다는 이게 오픈이 되면 그 예. 일본으로 넘어가면 우리의 스스로의 위크 포인트를 노출시킨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알겠습니다. 이제 예. 부처는 갈등보다 국회에서도 오픈을 안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살짝 오해가 예. 있습니다. 예. 그 나중에 제가 나중에 끝나고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반론권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박정래 박사님. 예.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선 제 논평에 앞서서 예. 김명수 본부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주 긴 시간 동안 유용한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고,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투입되셔가지고 전쟁의 아주 뭐 총성 없는 전쟁터에서 아주 무궁무진한 활약을 하시느라 엄청나게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본부장님께서 해놓으신 그 정책의 어떤 뭐라 그럴까, 혜택 같은 것을 보고 있는 또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사실은 이 소부장 이 문제가 제기된 이 계기가 사실은 정치 외교적인 갈등 때문에 제기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슈화가 된 것은 이제 산업기술적인 걸로 이슈화가 되고, 그것이 국민 생활 경제에 이제 타격을 주는 이런 걸로 전개가 됐는데,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유튜브도 보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우리 과실련이 지금 이게 기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자각을 했으면 싶은 포인트가 뭐냐면, 이 과학 기술이 이제는 국가 전체 전반을 관통하는 그런 하나의 핵심 기제다. 그걸 좀 자각을 했으면 좋겠고, 그 자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사고방식 자체가 너무 감정적이거나 비이성적이거나 이런 거에서 탈피를 해서 과학기술적인 사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 개인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국가, 모든 조직 전체를 관통하면서 과학기술적인 사고와 행동이 좀 나와야 될 그런 시점 아니냐. 그런 것을 이 소부장, 뭐 어떤 사태라고 하면 자태고, 소부장 건을 계기로 해서 좀 우리가 자각할 필요가 있다 하는 필요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 소부장 문제를 보면서 이 아주 비상적인 상황에서 아주 긴급하게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어떤 그런 상황적인 이유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집단지성을 모으셔서 체계적으로 접근하려고 노력을 하셨지만, 소재 부품 장비가 이게 너무 이렇게 통으로 한꺼번에 통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타겟이 일본 중심으로 너무 포커스 다운이 되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게 소부장이라고 하는 것이 본부장님께서도 발표에서 재차 강조를 하셨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 간에 제조업의 근간, 그게 완전히 뼈와 살이지 않습니까? 소부장이.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제조업이라고 하는 이 전체 판을 놓고 그 판을 이번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좀 정밀 해부 분석을 해서 체계적으로 각 소재는 소재, 부품은 부품, 장비는 장비, 무엇이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고 약점을 갖고 있는 부분은 또 어딘지, 이런 것들이 대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뭐 이렇게 긴급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이런 것이 필요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혁신본부가 그런 정밀 분석 작업과 좀 더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이런 작업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고, 그런 의미에서 3대 전략, 3단계 전략, 이런 부분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모습은 바람직한 어떤 어프로치라고 보기는 봅니다. 그러나 그 어프로치에서도 여전히 100대 핵심 전략을 기본으로 두고 그 내에서 이렇게 또 구체화해 가고 있는 이 부분이 조금
출발선 자체를 너무 비상시국에서 그 급하게 마련한 거에 너무 천착하고 너무 이게 고집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앞으로는 조금 더 그 범위를 넓혀서 좀 폭넓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이 소부장을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드는 느낌이 여전히 소부장 사태를 접근하면서 과학기술 기초를 강조를 하고요. 소부장은 과학기술 기초 문제 때문에 생긴 게 아니거든요. 이게 엔지니어링 문제 때문에 생긴 겁니다, 이게. 우리 한선아 박사님께서도 이게 정부 출연 연구소가 그동안에도 연구 안 해온 게 아니다. 쭉 다 해왔다,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태만 벌어지면 니네들 뭐 했냐 이렇게 묻는다고 그러는데 기초 연구는 그동안에 대학도 그렇고 출연도 그렇고 이렇게 쭉 해왔습니다. 예컨대 폴리이미드만 하더라도 우리 본부장님 계셨던 화연 폴리이미드 저기 뭐 얼마나 그 오래 또 연구를 하셨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박사님 이름을 저기 결혼하고 싶지만 결혼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게 헷갈려가지고 지금 결혼을 못 하고 있는데 그분 20년, 30년 동안에 그 쭉 해서 온갖 종류의 폴리이미드 연구 많이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왜 지금 뭐 그 코롱이나 SK가 그걸 연구의 일부를 뭐 이전 받기도 하고 뭐 그렇게 아마 하고는 계실 걸로 믿습니다만 그게 왜 이런 비상사태에 대응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그게 엔지니어링 문제거든요. 기초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 그 포인트를 우리가 직시를 한다면은 이 대응책에서도 엔지니어링 파트를 어떻게 강화시켜 갈 것인가 하는 이게 나와야 되는데 대응책의 어느 구석을 보더라도 그런 부분이 좀 언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좀 아쉽다. 좀 이런 부분이 좀 짚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중에서 이걸 너무 통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 장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대응 전략에 있어서도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제조업에서 이 측정이나 계측이나 이런 장비 말고 생산 장비를 딱 들여다보면 생산 장비 업체의 모든 정보가 다 집약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LCD를 생산한다고 했을 때 LCD 생산 장비를 만들어내는 업체가 있다고 하면 그 업체의 LCD 예컨대 디스플레이 제조에 관계되는 그 노하우의 한 8, 90%는 그냥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 LCD 무언가를 시작하고 싶은 국가의 경우에 그 업체에서 그 장비를 사가는 순간 그냥 쉽게 LCD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겁니다. 그처럼 그 장비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일반 장비들 이런 것들은 강점을 일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생산 장비에 관계되는 것은 매우 취약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 소부장 어차피 예타도 면제하고 굉장히 무슨 특혜받은 그 왕자처럼 막 이렇게 이렇게 가고 있는 이런 분야인데 이런 기회에 그 국가가 반드시 갖춰야 하는 이런 인프라들 관점에서 좀 깊이 생각해보고 그 대응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 엔지니어링 문제와 또 계속 연관되는 문제인데 이 대학과 정부 출연 연구소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의 뭐라 그럴까 포지셔닝 하는 거 이 부분도 조금 이번 기회에 조금 조정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대학은 어차피 기초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또 인력을 양성해야 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연구가 비커 스케일에서 벤치 스케일 정도까지밖에 갈 수가 없단 말이죠. 태생적으로. 그러나 출연료는 다르죠. 출연료는 이 기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기업이 쓸 수 있는 기술로 발전시켜 줘야 되는 그런 기능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또 그런 역할을 해야 하고 그렇다면은 출연연의 그 역할은 뭐냐면 벤치 스케일에서부터 파일럿 스케일까지의 그 연구를 집중적으로 해서
기업들이 조금만 이렇게 신경 쓰면 자기네 회사가 갖고 가서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까지 기술을 성숙을 시켜줘야 할 그런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관점은 아까 한선아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냥 좀 내버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관점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그게 뭐 반드시 다르다고 또 볼 수 없는 것이, 만약에 그 출연연이 우리가 그 기업들이 좀 더 쉽게 쓸 수 있는 기술로 성숙시키는 연구를 할 테니까 좀 내버려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연구 수행 주체의 그 역할과 위치, 포지셔닝에 대한 것도 좀 다시 생각해보고, 이것은 또 인력 양성, 우리 추후 그 연구 인력 및 산업 인력을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 하는 문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니까, 이것이 국가 차원에서도 좀 심도 있게 그 고려가 되어서 인력 양성 문제까지 같이 이렇게 좀 연계가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안 되지. 마이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뭐 네. 정리를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예. 거기 다만 이제 그 화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유튜브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화연이 뭐지?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화학연구원의 준말이고요. 예. 우리 예. 그 김성수 본부장님이 원장으로 계셨던 곳입니다. 예.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고영주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성수 혁신본부장님 발표 잘 들었고요. 혁신본부장 되셨을 때하고 지금하고 몰골이 좀 많이 다르셔요. 그래서 몸이 참 많이 상하셨구나. 안타까운데, 제가 화학연구원 본부장 할 때 우리 혁신본부장 부원장님으로 모시고 3년 일했는데, 그때 정말 죽으라고 일했거든요. 그때 정말 추진력, 무슨 스피드, 이런 스마트한 결단력, 이게 타의 추종을 보루하기도 했고, 그래서 혁신본부장 가셔서 잘하겠다 생각했는데 마침 소부장이 터져서 분명히 실력을 발휘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뭐 발표하는 거 듣고 이런 발표는 저기 뭐 이 차이나는 클래스? 아니 어디다 해야 되나요? KBS 9시 뉴스 이런 데서 한번 발표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대선 후보들이 다 듣고 이런 주제를 놓고 토론을, 대한민국의 기술 경쟁력을 어떻게 이 기술 패권 시대에 뚫고 갈고 이런 토론을 해야 되는데, 아시는 대로 국민들도 이 과학기술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걸 듣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서, 그래서 이걸 좀 잘 다듬으셔서 좀 좋은 자리에서 다시 발표를 하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과실련이 최고의 자리인데요. 그럴까요? 감사합니다. 저는 과실련에서 우리 혁신본부장 그만두고 이 정체를 숨기시고 어디 계신가 했는데 과실련에 첫 등장하셔서 과실련이 세긴 세구나. 하여튼 과실련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코멘트나 마지막 질문 드리면요. 이제 시사점을 우리가 좀 얻어야 되는데, 첫째는 이 대한민국의 이 단기 현안 대응력, 위기 대응력이 뛰어나다. 소부장 관련해서 사실 처음 터졌을 때 큰일 났다,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단기 현안 이슈 대응력의 장점, 이런 것들을 발휘한 그런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이걸 잘 정리해서 지금 코로나19도 마찬가지고 이후에 이런 사태가 터졌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 근데 이제 그게 우리 한선아 박사님 말씀대로 그동안 투자해왔던 이런 자산, 기술, 이런 역량들이 축적이 돼서 위기 시에 순간적으로 결집이 돼서 발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사실 소부장 터지기 전에 R&D 예산 증가율이 거의 1, 2%였거든요. 조금 늘어난 게 3. 몇 %였다가 이제 소부장 때문에 막 7%인가 갑자기 이제 20%가 이렇게 늘어가지고 대응을 했는데,
이 꾸준하게 투자하고 역량을 축적해 놓는 것이 어떤 사태가 터졌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혁신본부의 역할 관련해서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실 때 이제 혁신본부가 이런 거에 총괄해서 부처를 총괄해서 대응해 본 대형 경험들이 좀 부족하고 체계도 없는 상태하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 하나로 이제 대응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게 혁신본부의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혁신본부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서 혁신본부가 더 크고 더 중요한 역할들을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혁신본부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들을 많이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이제 산학연 입장에서 봐서도 이제 산업체를 놓고 보면 대기업은 수입해서 하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뭘 원하는지 모르니까 되게 범용 소재 부품 위주로 많이 했거든요. 그것이 소부장을 계기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여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고 또 대학이나 연구소 입장에서 보면 이제 논문 특허, 이제 원천 기술 한다고 하고 논문 특허 위주로 이제 많이 했고 물론 중요하죠. 기업이 안 하는 미래 원천 연구를 계속 해줘야 되니까 그것이 유사시에 이렇게 결집이 되는 건데 연구원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그동안 해온 논문 특허 이런 원천 기술들이 이 사업화를 어떻게 해야 좋은가라는 거를 이제 이 생각을 하게 굉장히 깊이 고민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연구원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논문 특허 많이 냈는데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보니까 우리 기술이 좀 더 빨리 사업화가 되거나 이후에 사업화가 될 수 있는 길을 잘 열어가는 게 좋겠다. 그럼 우리의 연구 방식을 어떻게 바꿔야 되나 이런 실제 고민들을 많이 그래서 저는 이 소부장 대응이 산학연의 주체들에게도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문화적 시사점, 연구 방식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을 준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정리해서 더욱더 좀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네 번째는 이 그동안 사실은 산업부를 중심으로 해서 소재 부품의 중요성에 굉장히 많이 투자도 하고 처음에는 부품 소재였다가 이제 소재 중요하다 소재 부품으로 바꿔서 2001년부터 투자를 많이 했는데 소부장이 터지고 나니까 그동안 투자한 게 효과가 적었다 이런 판단이 들면서 더 세게 더 체계적으로 더 다른 방식으로 하자 이렇게 간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 터지면서 사람들이 인식이 소부장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대한민국의 제조업과 향후의 혁신에 있어서 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시사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해결해 나가야 될 방향에 있어서는 첫째는 우리가 단기 위기 시에 단기 이슈 대응 능력이 대한민국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좀 중장기적인 위기에 대한 대응 능력을 길러야 된다. 저는 그게 예를 들어서 탄소 중립이 그 중에 하나고 또 하고 이제 코로나 시대에 지금 코로나가 없는 세상을 상정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럼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또 지금 예를 들어서 지역 7월 달에 감사원 보고서가 나온 걸 제가 읽었는데 이게 핵심이 뭐냐면 대한민국이 초저출산과 수도권 이동으로 심각하다. 그래서 지방 소멸과 수도권 소멸에서 국가 소멸로 간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건 심각한 이슈다 이러고 그러면 이 초저출산과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의 문제를 과학기술로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런 것도 중장기적인 이슈일 것 같거든요. 하여튼 그런 이슈. 하여튼 그리고 첨언하면은 제가 화학 분야에 있어서 남북 과학자 세미나도 하고 그랬는데 그 일본이 감광제 통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북이 그 감광제 기술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좀만 더 하면 일본과 유사한 수준에 갈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던데 저는 남북이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해도 과학기술 분야의 교류를 통해서 뭔가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것을 찾으면 우리의 새로운 글로벌 밸류 체인의 측면에서도 새로운 통로가 열리지 않을까 우리나라 제조업에서도 그런 고민은 따로 해봅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그래서 어쨌든 대한민국이 이런 좀 중장기적인 이슈들을 놓고 그걸 과학기술로 어떻게
올바로 대응할 건가라는 고민들을 해야 돼. 그 과정에서 좀 산학연의 주체들이 조금 더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융합과 협업으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문화적 변화들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국민들이 그런 것들을 지지하고 동참해주고 뭔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과실련이 같이 해주면 앞으로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게 돼요. 저는 소부장 대응이 그중에 아주 대한민국에 굉장히 큰 시사점과 향후 방향을 제언해 준 거라고 보고 있고 그것을 이제 선도적으로 이끈 우리 김성수 전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김성수 본부장님 답변을 듣기 전에 우리 한은미 공동대표께서 지금 들어와 계신데 패널은 아니시지만 이 소부장 R&D와 관련해서 한 말씀 하시죠. 가능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랜만에 뵙는 분들 인사하려고 지금 유튜브 보고 있다가 뭐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들어왔어요. 조용히 아니. 있다가 인사하고 나가렵니다. 그래도 우리 한은미 교수님 공과대학 교수님이신데 뭐 예, 저는 이제 학교 입장에서 보면은 소부장 관련해서 그런 이슈화가 되면서 대학에서도 되게 빨리 움직이고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가시적으로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위기였었고요. 관련된 전공 또는 연구 하시던 교수님들끼리 그룹을 만들고 지역에서도 보면은 대학 간의 그룹을 만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까 한순아 원장님도 조금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속성 있게 가야 되는데 바로 이게 이슈화가 되면은 움직였다가 그런 부분이 느슨해져 버리는, 즉 그거는 마인드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지원되는 시스템의 문제도 되거든요. 그런 것이 현장에까지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대학에 관련된 연구소 연구자들이 있는 현장에까지 뻗어오는 분위기가 좀 부족하다라는 것을 좀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선아 원장님의 그 말씀에 되게 공감이 갔었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오늘 가실련 이 줌 웨비나 그리고 유튜브로 생방송되는 나중에 이 부분을 일본에서 볼지도 모릅니다. 저는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성수 본부장을 일본에서는 너무 잘 아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분이 나와서 주제 발표를 했다. 아마 과실련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인지도 일본에서 보고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요즘 사실은 일본은 기술 이 산업기술 안보 체제라고 해서 사실 뭐 이 그 경제 산업성뿐만이 아니고 지금 뭐 그 내각 차원에서 굉장히 그 조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과실련이 이런 세미나를 한다. 저는 이런 정보는 반드시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굉장히 모니터링을 하리라고 보는데요. 사실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일본에서 이런 유사한 세미나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과연 이걸 모니터링 할 것인가. 약간 퀘스천 마크가 좀 던져지잖아요. 자, 우리 김성수 본부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일본에서 보고 있다는 걸 의식하시고 말씀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마지막으로 던졌던 숙제는 과실련의 역할은 충분히 답변이 된 것 같고요. 5가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발표 중에 이제 마스크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저도 뭐 화의 전공했고 뭐 소재 전문 기관에서 장으로도 있었지만 웬 마스크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뭐 섀도우 마스크부터 시작해서 블랑크, 메타, FM, 하드 마스크가 있는데요. 제가 농담 삼아 어느 속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와중에 백신이 개발되기 전에 백신의 역할을 마스크가 지금 하고 있듯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소부장을 지키는 마스크들이 있다. 산업 현장에서 이 마스크들이 생각보다는 잘 개발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분은 그동안 지난 2년 동안의 성과가 뭐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숫자로 표현된 부분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스터디하면서 느꼈던 이거 쉽지 않겠다라는 거 느꼈던 부분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결과들이 얼핏얼핏 나옵니다. 그리고 혁신본부에서는 매년 특정 평가를 합니다. 산업부나 중기부, 과기정통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어떻든 간에 매년 특정 평가를 통해서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마스크들을 포함해서 품목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코로나19 와중에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마스크가 있듯이 수출 규제 와중에 또 아까 전 세계적인 GVC 개편 와중에 산업을 지키는 마스크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한선아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출연료의 역할 플러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학의 역할 굉장히 중요하죠. 출연료를 더 좁혀서 말씀을 드린다면 조승래 의원님께서 올 4월 8일 날 그 과학기술 기본법을 개정을 하면서요. 어떤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 지정에 관한 부분들을 지금 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가 핵심 전략 기술, 이 GBC 개편에 맞춰서 핵심 전략 기술을 스터디를 계속하고 이런 것들을 싱크탱크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미션을 수행할 그런 거를 기본법에 담아가는 이 상황이 오면 조금 더 법적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좀 다른 역할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 부처 간 칸막이 말씀하셨는데 이건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어도 소부장 관련해서는 원팀으로 운영이 됐고요. 단지 품목 공개는 이게 이제 부처 간 칸막이라기보다는 외부에 노출을 못 시키는 상황입니다. 저도 아까 그래서 아까 노출을 못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에 노출될 경우에 이제 1번한테 우리가 확정되는 포인트가 드러날 것 같아서 노출을 못 시켰고요. 국회에서도 노출을 안 시켰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이 국회 와서 정보 공개하는 건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어떻든 간에 그래서 의심의 노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가 좋고 부처 간에 이것처럼 원팀이 돼서 운영된 거 아까 관계장관을 통해서 하듯이 관련돼 있는 뭐 과기정통부, 산업부, 그다음에 중기부, 특허청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아까 이제 폭넓은 박정현 교수님 이게 폭넓은 시각이 필요합니다. 소재 부품 장비의 각각의 특성이 또 있고요. 또 글로벌하게 우리가 좀 가야 될 부분이 있고 특히 장비 산업 같은 경우는 특히 마지막 대책에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50기 품목으로 연결됐다면 이제부터는 이걸 롤링 플랜으로 계속 해나갈 때 아까 이런 부분들 소재, 부품, 장비를 별도로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좀 더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좀 버전업이 돼서 왜냐하면 소재품 장비 산업이라는 게 뭐 5년 내에 끝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일본은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지속이 돼야 소부장이 제조업의 핵심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그 고용주 원장님 말씀해 주신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의 정책적인 롤모델이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 소부장처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요. 어느 한쪽에서는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서 백서 비슷하게 발간도 하고 그다음 나중에 시간이 되면 기회가 되면 이런 것들을 계속 확산시킬 필요가 있고 이 결과적으로 아직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공과나 결과들은 좀 더 지난 다음에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어떻든 간에 정책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한번 참고 삼을 포지션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참고가 돼서 앞으로 우리가 긴급 대응 플러스 또 어떤 중장기 있는 측면에서 대응할 수 있는 롤모델이 되기를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그 예. 본부장님께 이제 끝나기 전에 예. 또 뭐 모시기 어려운 분을 이렇게 모셨는데 아유. 그냥 이렇게 포멀하게 끝내면 좀 뭔가 좀 양념이 빠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한 세 가지만 질문을 예. 아이고, 드리겠습니다. 그냥 긴장됩니다. 아주 그냥 그 예. 심플하게 그냥 답변하시면 예. 되고요. 예. 그 일본 수출 규제 이제 2년을 맞이해서 이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보고 대회를 하고 보도 자료를 내고 뭐 이러면 진짜 정치인들이 한국이 일본을 이겼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걸 보면서 혹시 우리 사실 R&D 소부장 R&D를 추진해 오시는 과학기술자로서 그런 평가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이제 한편에서는 이게 이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때로는 정치권이나 뭐 그런 거를 이제 보여줄 필요성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아까 큰 대책, 작은 대책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제 큰 대책에는 R&D 포함해서 뭐 세제, 금융, 뭐 인허가, 법적인 문제까지 들어가고요. 작은 대책은 R&D입니다. R&D로 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 R&D로 지속 있게 가야지 소부장 문제가 근본적으로 일본에 대한 대응을 떠나서 우리나라 자체의 산업 경쟁력을 올리는데 키가 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R&D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도광량의 정신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그런 부분들은 또 국민들 세금으로 이게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것도 때로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정도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 두 번째 질문은요. 혹시 그 우리 본부장님 보시기에 한일 관계가
그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소부장 R&D를 추진하는 게 전략적으로 유리한지 한일 관계가 나쁜 상황에서 소부장 R&D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한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하셨듯이 이제 어떻게 보면 GBC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GBC 개편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일본입니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관계 개선은 소부장은 전 또 별도로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관계 개선이 잘 되고 소부장은 소부장대로 또 왜냐하면 소부장은 우리의 문제라고 봅니다. 일본이 촉발을 시켰지만 결국 우리 산업에서 그동안에 좀 잘 살펴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는 계기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 꼭 일본을 의식할 필요는 앞으로 없다. 다시 아까도 글로벌하게 봐야 된다는 식으로 글로벌한 시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뭐 미국과 중국 간의 그 충돌이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은데요. 예. 이런 미중 충돌 시대의 어떤 그 한국의 어떤 그 대응 전략이라 그럴까 그 포지션. 지금 어떻게 보면 결국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든 한국이든 미국 중심의 블락에 다 이렇게 소속시켜서 어떤 그 중국을 괜찮은 쪽에 이제 전략을 취하고 싶을 텐데 사실 일본도 그렇지만 한국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국과의 그 관계를 미국이 원하는 정도만큼 그렇게 이렇게 가져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딜레마적 상황에서 한국이 어떤 과학기술적으로는 어떤 전략을 취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격차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전략적 불가결성으로 가서 누가 뭐래도 이 나라나 이 기술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상황으로 빨리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시급히 대응할 부분도 있지만 이건 중장기적으로 대응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저는 그 판이 탄소 중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뭐 CO2 저감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쪽에서 기회를 크게 도전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데서 소부장 정책의 의미를 좀 찾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열쇠는 하여튼 기술적으로 우위를 가져야지 아무도 뭐라고 못한다. 그러면 미국도 우리한테 필요한 거고 우리가 필요한 거고 중국도 우리가 필요한 그 초코 포인트가 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점이 더 중요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부분은 아마 안현실 위원님이 컬럼으로 쓴 것도 제가 아주 감명 깊게 봤습니다. 예. 하여튼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올 우리 김성수 본부장님 마지막 답변을 들으면서 대한민국에 우리 김성수 본부장님 같은 분이 10분만 더 계시면 뭐 일본이 아니라 미국에도 우리가 또는 뭐 중국은 물론이고 한국이 충분히 어떤 경쟁을 해볼 수 있겠다. 그런 어떤 생각을 아이고, 고맙습니다. 해봤습니다. 굉장히 오늘 의미 있는 발표를 해주셨고요. 어려운 자리인데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아마 기억에 굉장히 오래 남을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패널 분들께서도 뭐 아주 좋은 논평을 해주셔서 우리 가실련 멤버분들 아마 굉장히 기분 좋게 오늘 오픈 포럼을 듣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오픈 포럼을 기약하면서 우리 본부장님 그리고 패널분들 그리고 우리 가실련 멤버분들 그리고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일반 시민 여러분 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